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0살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곤 하는데 다들 인생의 교훈처럼 하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에 최근 공감이 많이 가곤 해요. 이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그래도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참 오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남편,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남편 역시 고쳐질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보시고 혹시나 나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셨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기 바랄게요. 저와 남편은 사실 정말 늦게 만났어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만났으니 말이에요. 저는 지금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는 중인데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제가 30대 초중반에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오랜 시간 일하며 피부관리용품 거래처 사장님하고도 안 지 참 오래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거의 1인 기업이다 보니 혼자 발품 팔고 영업하러 다니곤 했었는데요. 앳된 시절에 저랑 만나 꽤 오래 오며 가며 인사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배송을 직접 오셨네요? 그럼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야 또 고객님들하고 신뢰를 쌓죠. 항상 넉살 좋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싶었는데 꽤 말끔하게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딱 봐도 나이 또래가 나랑 비슷해 보이기도 했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다 보니 하루는 커피도 제가 먼저 권하게 되고 시간이 남으면 식사도 같이 하자 이야기도 하곤 했었어요. 원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사귀자 뭐하자 그런 말 없이 자주 만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곤 하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경우였어요. 딱 사귀자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알아가다 보니 거래처 사이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랑도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오빠였더라고요. 게다가 비혼주의라 하는 거예요. 비혼주의야? 왜? 사실 나 예전에 파혼한 적이 있었거든. 그날 이후로는 여자한테 믿음이 가지를 않아.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 이 남자가 항상 성실한 편이기도 하며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대시를 했었어요. 아기 욕심 없으면 그냥 나랑 결혼하자. 늙어 죽더라도 옆에 같이 늙어갈 동반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해줄게, 그 동반자. 정말 괜찮겠어? 나랑 같이 살아도? 당연하지. 난 이제라도 오빠 만나 다행이라 생각해. 그렇게 저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우리는 결혼에 무사히 꼴이 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결혼을 많은 이가 축하해 주었지만 특히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인데요. 평생 저희 남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 줄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나는 우리 기철이가 평생 혼자 살 줄만 알았어. 나도 사실 그때 봤던 아가씨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는 아주 100점 만점이다. 엄청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저 또한 이 집에 시집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무척 예뻐해 주시기도 하며 명절마다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저한테 절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과일까지 늘 준비를 해놓으시곤 하셨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며 서서히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거든요. 사실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주폭 때문이었죠. 최근 회식 자리에 다녀온다 한 날에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길래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술 냄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평소 같았으면 아무 대꾸 안 하고 들어가서 자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마셨었거든요. 대뜸 저보고 화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다시 한번 말해봐. 언성을 높여? 나한테? 조용히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큰 소리야. 술 마셨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 내가 술도 못 마셔? 이런 버릇없는. 어디 남편한테 그따위로 굴어. 죄 먹지 못한 거 티내는 거야?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욕을 하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선반에 있던 책이랑 인형도 다 집어 던지더니 절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 무서워 핸드폰만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따라 나오지도 못하게 냅다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뛰어나갔는데요.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걱정할 것 같았는데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 연락처가 보였고 냅다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기철 씨가 이상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뭐?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얘야 얼른 여기로 와라. 바깥에서 그러다 얼어 죽어. 어? 네 어머님, 거기로 갈게요. 그렇게 늦은 새벽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친딸 대해주듯 저에게 담요도 건네주시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하셨어요. 기철이 걔가 원래 안 그러는 앤데 왜 갑자기 그랬대니? 너 정말 놀랐겠구나. 아유 어쩌면 좋니.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기철이랑 이야기해보자꾸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가 자고 일어나니 이미 남편은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냉큼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어제는 미쳤었나 봐. 갑자기 왜 그랬지? 정말 놀랐겠다. 내가 미안해. 얘야, 내가 기철이랑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자기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구나.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따끔하게 혼은 냈다. 당신 많이 놀랐지? 내가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 다시 집으로 가자. 어? 저도 사실 정말 이거 하나로 이혼할 마음이었다면 친구고 친정이고 경찰이고 다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댁으로 온 것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같이 사과하시고 또 남편도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이때가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었고 저에게 어거지로 힘을 쓰는 모습까지도 자주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도망가곤 했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남편은 술만 깨면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었는데다가 몇 번이고 각서도 쓰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상담이라도 받아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계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고칠 마음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상담도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저를 데리러 오셨었어요.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절 데리러 오셨는데 집도 엉망진창이고 저도 울고 있으니 엄마는 같이 우시고 아빠는 사위 어디 있냐 하면서 노발대발 하셨었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 딸 시집 보낸 줄 알아? 어? 자네 이렇게 내 딸을 대하려고 결혼한 거냐고? 아니에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자네가 다시 안 그런다는 걸 내 어찌 믿나. 고쳐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남편이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 바짓가랑이 잡고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하며 반성하는 것 같으니 친정 식구들도 마지막 기회라며 한번 두고 보겠다며 그냥 돌아갔었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내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날들은 점점 일상생활을 더 크게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사실 술 마실 때 외엔 문제가 되는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남편이 이상하게 저와 시동생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동생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중인데요. 이민 가기 전에도 둘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특히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는데 워낙 돈 버는 거를 둘 다 좋아해 그런지 몰라도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며 수다를 떨곤 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배운 것도 많고 재테크 관련해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대화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게도 시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었어요. 도련님은 참 대단하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재테크 방법은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따로 알려주시더라고. 덕분에 나도 용돈 좀 벌었다니까. 아, 그래. 잘 됐네. 나중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신다 하셨는데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하는데 미국에 계셔서 문제네. 나중에 한국 오시면 따로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하러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걔 이야기 좀 그만해. 귀에 딱지 않겠어.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 이야기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챙겨드린다 했어? 재테크 정보 알려주신 게 감사해서 그런 건데 왜 갑자기 그래? 정말 그냥 재테크 이야기만 하는 건 맞아? 다른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고? 왜?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어리니까 괜히 마음이 가는가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상스러워. 어떻게 자기 와이프랑 동생 사이를 그렇게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야말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그러더니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시동생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게 돈 이야기도 하는 건데 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전에도 동생 이야기만 하면 괜히 말 돌리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둘이 사이가 살갑지 않은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나간 남편은 2시간이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데 기다리면서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내가 이번 문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너 둘째하고 뭐가 있니?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혹시 기철 씨가 이야기하던가요? 그래. 내가 듣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말 좀 해야겠다. 어떻게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다른 남자라니요. 시동생이 어떻게 다른 남자예요. 그냥 가족이라 좀 편하게 대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은 시동생이지. 그리고 둘째 이야기만 네가 밥 먹듯이 한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맞니?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나. 어머님, 도대체 있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제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도련님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둘째랑 친하게 잘 지낸다는데 다른 남자 칭찬을, 그것도 남편 동생을 지켜 세우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상남 체면이 있지. 내가 보기엔 이번엔 네 태도도 문제가 있구나.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뚝 하고 시어머님 전화가 끊겼는데 이게 뭐라고 그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지 참 남편이 속 좁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동생 칭찬을 많이 하는 게 거북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도 저희 사이는 대면했을 뿐더러 술만 마시면 남편은 그때 일을 빌미로 저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내 동생한테까지 꼬리를 쳐?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너 그런 거 구분도 못하지? 적당히 해, 정말로. 나 화낼 거야. 네가 화내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누나를 깜짝할 것 같아? 왜?
사실을 말하니까 너무 찔려서 그래?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언제까지 일 하나로 울거먹을 거야? 진짜 너 때문에 지긋지긋해.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잘못은 네가 해놓고 소리를 질러? 지금 못 배운 거 티내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술 먹을 때 이러는 것도 정말 지쳐. 그냥 그만하자. 나도 지겹다. 그만해? 네가 뭔데 그만하고 말고를 말해.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자러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술 마신 사람한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똑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자기한테 소리 질렀단 이유만으로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달이 나게 되었죠.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꾹 참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 친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엄마가 몸 안에 혹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한테 대못을 박을 수는 없어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이 뒤에서 뒤따라와 잡으려 하는 걸 필사적으로 뿌리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당장 맨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엉엉 울다가 맨발로 근처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사실 시댁이 정말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시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라면 날 보호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셨죠. 아니 세상에, 아유 이게 다 뭐야?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니 보면서도 많이 참았었고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뭐고? 이거 다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이세요? 저 진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다. 일단 진정 좀 하고 약상자라도 갖고 오마. 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요. 제가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근데 기철 씨가 저 찾아오면 어떡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엉엉 우는 저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상자와 함께 작은 방에 있으라 하셨는데요. 혹시나 모르니 저한테 문을 잠그고 있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적당히 어머님이 내가 없다 하고 돌려보내시겠지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들리는 어머님 말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마누라 여기 왔다. 맨발로 기어와서는 아주 가관이구나. 빨리 와서 이년 버릇 좀 고쳐놔라. 야,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빨리 안 나와? 현관문이 아니라 방문은 생각보다 잘 열리잖아요. 분명 잘 잠궜다 생각했는데 몇 번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손찌검을 당한 상태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아까하고는 다른 무표정한 얼굴로 절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는 버릇을 고쳐야 해. 알아?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있죠. 남편도 픽 웃으면서 봤지? 하는 얼굴로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게 뻔했는데 어머님도 모른 척 하시지 그 좁은 방에서 나갈 곳이라곤 방문 하나뿐이었는데 진짜 죽자 사자 도망가야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라 했잖아요. 있는 힘껏 밀치면 휘청할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방문으로 도망가자 싶었어요.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안 그래도 술에 취한 상태라 밀치니까 바로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문제는 제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년이 어딜 도망가는 거야 또? 내 아들을 범죄자 만들려고? 어딜 신고를 해?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 놓으세요. 저번에도 너희 부모님 불러 내 아들을 혼내켰더구나. 어디서 그런 못돼 먹은 짓을.
때부터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뭐 이년이 끝까지 잘못했다 반성하지는 않고 그렇게 현관문까지 둘이 씨름을 하며 어떻게든 바깥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현관문이 쾅 열리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얼굴이 보이는 거 있죠. 현관문을 연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시동생은 미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에는 남편 때문에 술 냄새가 자욱하지. 게다가 씩씩대고 있질 않나. 시어머니도 냅다 화나신 얼굴이었고 전 여기저기 누가 봐도 다친 모습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뜯어 말리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수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아? 이렇게 대해도 될 사람인 줄 아냐고! 너 그게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서 가장 큰 손이 우리 형수야. 알아? 이게 무슨 소리야? 큰 손? 그게 무슨... 엄마, 형, 지금 둘 다 내가 주는 돈 덕분에 큰 소리 치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이 아파트도 팔아야 했어. 알아? 이게 다 형수님이 도와주시는 덕에 돈줄 안 끊기고 사는 거야. 형수님이 내 사업에서 빠져? 그럼 우리도 다 망하는 거야. 알아? 제가 정말 오래 피부 관리샵에서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었는데요. 주변 사람이 추천해준 주식에 넣어놨다가 그게 좀 크게 불어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벼락부자가 된 셈이었죠. 그래도 추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통장 안에 잠자코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보니까 생각보다 주식이 재미있단 걸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싶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웬 재테크? 관심 많아? 응? 그냥 간단하게 용돈벌이나 하려고. 내 동생도 이런 거 찾아보던데. 걔도 아는 거 많아. 한번 물어봐봐. 사실 제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건 남편은 모르거든요. 소소하게 몇십만 원 용돈벌이 하는 걸로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이 시동생이 아는 게 많다 하여 따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죠. 정말 생각보다 아는 게 많은 편이라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재테크라는 건 원래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가장 좋다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덕분에 소소하게 용돈벌이까지 같이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소소한 대화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도련님은 뭐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싶은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늘리는 중인데 부족하네요. 사업 아이템은 확실한데 이게 좀 초반 비용이 드는 거라서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원래 장땡이잖아요. 아시면서. 이유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큰 돈 벌어서 결혼이라도 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고 형수님도 어차피 아실 거니까. 예전에 엄마가 돈 불리신다 하면서 지금 사시는 아파트 담보로 이상한 투자를 하나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기였는데 아파트가 경매에 안 넘어가게 저랑 엄마랑 엄청 열심히 갚아나가는 중이에요. 에? 우리 남편은 그런 말 없던데. 엄마가 형은 이제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 돈으로 부담 주지 말라 해서. 그전에는 같이 갚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이 빠지게 되면서 저랑 엄마랑 둘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어머, 그래서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그런 투자 같은 거 잘못하면 세게 물린다고들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엄청 빠듯해서요. 그러다 지인이 대박 아이템을 알려줬는데 미국에서 해야 하는 건데다 시작 비용이 좀 어마어마해서요. 돈 갚는 거랑 별개로 시작하려면.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부담 가지시라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요. 어차피 저희 집 식구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 내가 시동생에게 재테크 관련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원래 우리 남편까지 같이 벌던 거 제가 결혼하자 하는 바람에 그게 다 시댁 식구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되어버린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련님, 다른 뜻은 없고 사업하는 거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투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얼마나 드는 줄 알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닌데.
어차피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거 제가 예상하고 있는 투자 액수를 이야기하니까 시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요? 아유, 형수님,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제가 일찍이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요. 대신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더 큰 돈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어요, 도련님. 저한테 재테크 열심히 알려주신 덕에 좋은 투자처 찾았다 생각할게요. 형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성공해서 꼭 더 크게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몽땅 시동생에게 투자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게 되어 어렵지 않게 정착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연락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돈을 한 번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배당금처럼 열심히 받는 중이기도 했죠.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있다 보니 평소 시동생과 연락도 자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재테크 관련해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이다 보니 당연히 시동생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상황에 집으로 와보니 자기 엄마와 형이 큰 투자자를 붙잡고 그러고 있으니 시동생도 무척 깜짝 놀랐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시동생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남편은 술에 취해 어버버한 상태에서 오히려 시동생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지금 그렇다 해서 날 밀친 거야? 내 형인데! 형, 지금 나한테 손대는 거 후회 안 하겠어? 여태 내가 대주던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둘 다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입을 꾹 다무는 분위기였어요. 시동생은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던 약통을 가지고 절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선 문도 걸어 닫았는데 작은 방에선 그리 쉽게 열리던 문이 여기선 정말 굳게 닫힌 게 딱 느껴졌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그 작은 방에 날 몰아넣었던 건 잠금 장치가 약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악마 같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정말 두통이 심하게 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걸 기다려준 시동생과 전 남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런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이랬었어요. 주변 사람이 걱정할까 봐 이야기 못한 것도 있고 심지어 도련님은 미국에 계신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텐데 형수님이 저한테 아니 저희 집에 어떤 존재인데요. 늘 이렇게 맞아오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욕만 했었어요. 술 먹고 온 날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저와 도련님 사이를 의심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었어요. 저하고 형수님 사이를요? 아니 그냥 재테크 이야기 좀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밀치다가 결국엔 넘어뜨리고 마침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그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전에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던 남편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만.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털어놓으며 우는데 시동생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듣게 된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형이 그런 난폭한 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유전이나 다름없거든요. 형이 저러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단 건 원래는 제가 형수님 같은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형한테라기보단 엄마한테 많이 맞았었어요. 형은 제가 맞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날이 많았었고요. 제가 괜히 미국으로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엄마는 간간히 저에게 손을 대곤 하셨거든요. 아마 형수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늘 그러셨듯이 안 보이는 곳에 손을 대셔가지고. 아니, 도련님은 성인이 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취급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사니까 버릇이 됐나 봐요. 원래 가스라이팅이 무섭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다 보니
그리고 맞서 싸우면 우리 가족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사실 저 가자마자 이렇게 형수님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냥 그 사태가 끝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 타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형수님. 아니에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땐 시동생이 좀 밉기도 했어요. 미리 말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형이 이전에 파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했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던데 아니었나요? 정확히는 형이 그 여자한테도 주먹을 휘둘렀었거든요. 그 여자분은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파혼한 거였어요. 아니, 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전에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동생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사업자 떠나게 되며 종종 한국으로 오는 날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요. 아휴, 네 형은 승질 좀 죽일 것이지. 이러다 또 이혼할 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라니? 또 성격이 안 맞대요? 에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 전에 그 여자는 네 형의 주먹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니. 너 기억 안 나? 난 생전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러면 형이 때려서 그 여성분이랑 끝났던 거였어요? 넌 몰랐었나? 아무튼 입단속 잘해. 괜히 네 형수기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초치지 말거라. 시동생 입장에서는 말 맞다나 잘 지내고 있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었다 해요. 결혼도 하니 꽤 된 상태에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전에 파혼을 한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다네요. 무엇보다 시모 말대로 잘 지내는 중인데 초치는 역할을 하게 될까 싶어 나중에 그런 낌새가 보이거든 바로 말하려고 했었다 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국으로 가야만 했으며 거기서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는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시동생이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눈물을 보이길래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주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바깥에서 서로 뭐라뭐라 대화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잠잠해지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야, 니네들 문 안 열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이 상황을 보며 안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몰랐는데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나 봐요. 신기한 마음 반, 이제 정말 저 인간이랑 끝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 반이었네요. 바깥에 경찰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방문을 열어봤는데요. 정말 저와 시동생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남편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이 오히려 말릴 정도였답니다. 지금 니네 둘이 짜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무사할 것 같아? 이러시면 이 일만 더 커져요. 가만히 계세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러는데 말이 됩니까? 폭력으로 신고받고 왔는데 어떤 분이 신고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 형이 저희 형수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혼자 부딪히고 넘어져서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 이 상황에도 남편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바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찰을 본다면 그래도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습에 저도 참을 필요가 없어졌다 느꼈습니다.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았어? 이분 체포하셔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저한테 손 휘둘렀던 거, 욕설을 퍼부었던 거 싹 다 증거 사진이랑 음성으로 남겨놨거든요. 이전에 받았던 진단서까지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증거 이거면 충분하죠? 솔직히 말하는 동안에도 무척 무서웠었어요. 이게 안 먹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경찰분이 제가 드린 증거 자료를 조금 살피시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남편에게 화를 내주더군요. 이거 다 전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남편분은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아니, 제가 술 좀 취해서 잘못 휘두른 게 와이프한테 닿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만 소리 질렀습니까? 같이 한 건데. 같이요?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게다가 폭력을 휘두른 흔적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니까요. 술에 취했다 해서 주폭을 휘두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갑을 차고 경찰의 손에 연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군요. 보기 민망할 정도로 편을 들어서 저도 모르게 외면할 정도였어요. 경찰 양반, 지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전혀 말만 듣고 지금 우리 아들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빨간 줄이라도 그이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경찰의 팔을 잡아 뜯는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뿌리치기가 좀 그랬는지 한참을 난감해하며 실갱이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를 시동생이 나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두 팔로 결박을 하면서 따라 나가지 말라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엄마, 더 이상 형 감싸지 마세요. 지금까지 참아온 형수를 앞에 두고 이러는 게 맞아요? 형이 경찰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지금 짜고 치면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술을 썼지? 니들이 제정신이야?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게? 형수님도 사돈 가족의 소중한 딸이에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몰라, 난 모르겠고 니네 때문이니까 내 아들 데려와. 아이고, 내 아들.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시동생은 질렸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떴고 전 경찰 신고를 했을 때 같이 왔던 여경에 의해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서둘러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제 모습과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크게 속상해하셨어요. 결혼 초에 그 자식의 손벌은 나쁠 때 그냥 널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그 자식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는 말에 그냥 두고 왔다고 하시면서 엉엉 우시는데 저도 진작 빠져나올 걸 싶은 생각이 크게 들었답니다. 솔직히 여기서 끝내기는 저도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받았던 서름을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울 판이었죠. 그래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동생한테 투자한 걸 들먹이면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저와 시동생이 사업적으로 아이디어가 잘 맞는 면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시동생이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에 가서 분식집을 차리는 거였거든요.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그 아이돌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분식 음식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중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아직 그 나라에는 없다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레시피를 배운 다음 미국에 가서 차릴 예정이었다 했는데요. 제가 딱 듣자마자 이거 꽤 잘 될 수가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직 한인이 많이 정착하지 않은 곳이라 하면 더욱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싶었는데요. 난 진짜 이 생각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나의 투자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시작하게 된 미국에서의 분식집 사업이 아니나 다를까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실 사업 시작할 때 들었던 비용의 거진 80% 정도가 내가 투자한 금액이었거든요. 이처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꾸준하게 투자금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 있으면서 대박 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틈틈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 됐느냐 한다면
이민 간 지 1년 만에 벌써 분점만 3곳을 더 낸 상태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집에 밀려있던 빚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외출을 통해 일사천리로 갚아나가게 되었다 해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여태 그거 갚느라 아득바득 사셨던 게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동생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형과 엄마가 형수님을 괴롭히는 걸 보며 자기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몽땅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다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돼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난 네가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다. 너 다친 데는 괜찮니? 약은 다 발랐어?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니?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걱정이요? 남편이 경찰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한테 소리 지르셨던 분이 무슨 걱정이 되세요?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것도 다 이해한다. 네가 아들이 없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눈이 안 돌아가는 어미가 어디 있겠니? 나도 지금은 정신 차렸다. 응?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신고 취소할 일도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니? 신고 취소하지 말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라. 내가 못 가르친 탓이지. 안 그래도 둘째한테 들었다. 네가 사업 자금을 많이 대줬다며? 네 덕분에 우리 집이 산 거 아니겠니? 네가 복덩이다.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니. 너 기억하지? 안 그래도 그 투자금 다 회수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 집 일은 그 집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더 이상 이혼하는 마당에 왜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철이는 다시 잘 가르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갑자기 손가락만 빨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잘 생각해봐라. 나도 이제 다 늙어서 더 일할 수도 없어. 알잖니? 그게 이제 와서 저랑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 이혼은 할 수 있다지만 투자금을 빼면 우리 둘째는 어찌 사니? 둘째가 너랑 아주 친하던데 아주 친구끼리 돕고 산다 생각하면 어떨까? 이전에는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저를 면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됐고 그 집 일은 이제 그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 아예 변호사까지 선임해 뿌리 끝까지 탈탈 털고 이혼하자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물론 투자금을 빼지는 않을 거지만 결혼 생활은 저의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원래 이런 거 관련해 잘 봐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거든요. 시동생이 아는 지인 중에 괜찮은 분이 있다 하시며 선임비까지 싹 다 내주었기에 편하게 소송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안 지나셨죠? 정신 없으신 건 알겠지만 일단 지금 다치신 걸 빌미로 서둘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입원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최대한 진단서 길게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제가 더 유리한가요? 확실한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진단서 꼭 받아오셔야만 하고요. 난폭성이 드러났던 메시지와 이전에도 맞으셨던 사진 등도 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처럼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도와주신 덕분에 승소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건지 소송 재판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 여자가 저 몰래 자산을 불려놓았는데 그것도 반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제 돈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가 네 번 돈으로 내 동생 사업 도와줬다며. 그 돈도 다 내가 번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몰라? 그 돈 5대5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번 돈을 남편이랑 나누어서야 되겠어요? 애진작에 전부 다 명의를 넘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땡전 한 푼 없었답니다. 게다가 시동생한테 들어갔다는 돈 역시 남편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결국 남편은 이혼하면서 10원 한 장도 저에게서 가져가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주폭 사건을 토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처벌까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죠.
처음엔 남편이 자꾸 저에게서 재산을 받아가야 한다길래 정말 넘겨줘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어차피 주폭을 휘두른 건 저쪽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저쪽에 있어요. 의뢰자님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정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며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돈 뱉어야 한다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자기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 전 남편의 생활은 더더욱 가관이었어요. 위자료와 피해 보상 때문에 결국 하던 일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주변에는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였다 보니 같은 지역 부부들과 친했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기철 씨 미국에 간다 하던데? 자기 동생이 거기에서 일한다면서 거기 가서 큰 돈 벌어온다고. 아예 가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던데. 설마 그럴 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전 남편의 허세였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형수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 아무래도 제 입김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역시 한국에 남아버리게 되었다 하는데요.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인간은 나이도 많고 늙었다 보니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요. 결국 미국에 가 있는 동생 대신 자기가 다시 시댁에 들어와 자기 엄마를 모시게 되었다 하네요. 근데 그 사이 진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자가 지지고 볶고 하더니 생활고 때문에 전시모가 찌라시라도 돌리겠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했다네요. 시동생한테 듣곤 깜짝 놀랐었어요. 하지만 전시모가 나에게 했던 짓이 있어 슬프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짓밟혔는지.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눈물이라도 흘려야 하나? 솔직히 그럴 감정이 들지는 않았네요. 그냥 놀라기만 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인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갉아먹을 필요도 없고 그 지방과 얽히느라 내 삶을 소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려. 그게 오히려 절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전 제가 시동생한테 투자했던 돈이 넉넉했다 보니 그 돈으로 아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자영업 컨설팅 같은 걸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까지 갖게 될 수 있었죠.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는 환경에 머물지 말자.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답니다. 지금 제가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전 남편은 고쳤을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사는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보기로 다짐했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